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 바쁘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장대 국장을 하는 날이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들이 대표 투자로 나오셨을지 궁금한데, 네, 어떤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은 여러분 하나증권이 영업소가 있는데요. 분당에 있는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의 스페셜 데이입니다. 영업소의 절반 이상의 인원이 나와서 오늘 미장과 국장의 대결을 할 텐데 소개시켜드립니다. 김영윤 소장과 이성원 PB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지점 비워도? 한번 사실 방송 처음 할 때부터 그 우리 이성원 대리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함께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소장님 생각이고 이성원 PB는 어때요? 저는 거의 소장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약간 떨립니다 더. 그럼 혼자 할 오늘 때보다. 네, 오늘은 배우는 자세로 이성원 PB는 미장, 네. 김영윤 소장은 국장. 예. 자, 그러면 뭐 전반적인 흐름부터 볼까요? 미장은 요즘 어떠세요? 미장 일단 제가 준비한 장표 먼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조정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조정이 AI 투자 피로감 확산과 또 엔비디아 중심의 밸류 부담 그리고 유동성 긴축 우려 때문에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주가 퍼포먼스인데 그 대부분 정말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조정은 사실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강세장 조정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조정의 이슈로 나왔던 것들이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흐름을 쭉 보니 조정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강세장 속에서 약간의 부침이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 우려감이 해소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자체로 사실 이제 제가 KB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니까 원래 이 강세장에서의 조정이 더 많고 그리고 강세장의 조정이 3에서 4%까지 하락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이 딱 저희가 보는 이 시장 자체가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에 시장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보면 이제 페드에서 이제 그 뉴욕 존 윌리엄스 총재가 가까운 시기 안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고 트럼프도 또 이제 지원 사격을 했죠. 뭐 엔비디아의 이제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실제로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장에 미국장이 목요일은 휴장이고 금요일은 반장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트럼프가 사실상 최근에 관세 내리고 있다라는 거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네.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관세를 내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협상했다가 네. 그 뒤로 다양한 합의로 인해서 이전에 부과했던 것만큼 부과하지 않고 네. 조금씩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관세 이율 자체가 내려가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 더 급격하게 내려가나요? 그 지금 빈센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관세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금요일에도 이제 브라질 관세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트럼프 타코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다가 이제 뭐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금요일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장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괜찮은 건가요? 사실 지난주 이 국장의 이슈가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국장에서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그렇게 기다려왔던 가장 큰 이유는 2주 동안 사실 계속 조정세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급반등이 나왔죠. 엔비디아가 마치 우리 지구를 구한 것 마냥 급반등이 나왔다가 목요일 저녁 미국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미국장에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해석이 좀 엇갈리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장이 강한 조정이 나왔고 우리나라 지난 금요일 시장에 완전 폭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 내용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가 3.8%, 코스닥이 3.1%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주간 기준으로도 코스피가 3.9%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빠진 만큼 빠진 거예요. 주간 동안. 근데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게 이제 시장 반등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실 약간의 시장의 패닉 분위기가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좀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 시장이 패닉 매도가 나오고 패닉 셀링이 나온 다음에 각 증권사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조금 내용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한화투자증권에서는 AI 버블은 불가피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각 기업들이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극도로 투자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 네. AI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AI 버블은 불가피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메리츠증권에서는 금요일 날 미국이나 우리나라 시장을 발목을 잡았던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 이슈가 있잖아요. 네. 매출 채권 비율이 늘어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러면 숫자가 매출 공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여기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발표한 차트인데 실제로 매출 채권이 문제가 되려면 지금이 아니라 작년이 문제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출 채권의 증가율이 지금보다도 작년 이맘때가 훨씬 컸다라는 의미입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 채권 증가율이 200% 이상 올라오고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불과 100% 올라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매출 채권 증가율이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삼성증권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AI 기업 고평가 논란과 12월 미 기준금리 불확실성이 지속되고는 있다. 그러니까 12월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하할 거라는 그 확률 자체가 계속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달러 유동성 문제는 점진적 해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된다. 무게를 두고 대응한다는 표현은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려는 정책을 그치지 않을 거다. 분명한 건 올해 연말 기준으로 긴축에 대한 걸 종료하겠다고 표현을 분명히 윤석열 회장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까지도 분명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큰 맥락에서 단기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좀 우려감을 표현한 증권사가 신영증권인데 신영증권에서는 AI 의구심 때문에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12월 금리 인하 확률도 35.6%까지 내려왔다. 근데 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단기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단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건 어쨌든 4월부터 시장이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5에서 10% 정도 시장이 조정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다른 증권사들은 단기 조정에 대해서 크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신영증권은 좀 인정하는 그런 포인트에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인데 다만 본격적인 약세장 진입보다는 조정 장세로서 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아직까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거를 좀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미장보다 국장이 고점이 더 늦게 온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에 좀 시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여전히 그 뷰는 유효하신가요? 그 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전혀요? 그 이유는 AI 버블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의역을 하면은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는데 그 투자 대비한 숫자가 장기간 동안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버블이 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쪽은 미국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AI 기업들이고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시점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숫자가 탄탄하게 나오는 이유 그리고 전망치가 아주 탄탄하게 우상향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의 고점에서 꺾이는 논란이 AI 버블 때문이라면 숫자가 탄탄하게 나오는 우리나라가 지금 기존의 장사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의 고점이 미국보다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원 PB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네.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나온 게 미국 대표로 나온 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소장님의 말씀이 저는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실적 정말 잘 나오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기업들도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 실적 자체가 한국의 실적 자체는 미국의 수요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에서 이 AI 투자와 그다음에 뭐 AI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수요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의 말씀도 맞지만 지금이 제가 이전에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이 1996년이지 1999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1996년이라고 하면은 아직 오를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게 지금이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앞으로 3년 동안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하면 1차 수혜가 가능한 미국이 조금 더 상승 사이클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성원 PB는 소장님을 절대 안 보고 얘기하고 김영훈 소장은 힐끔끔 보면서 약간 갸우뚱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쵸, 아, 진짜요? 서로 뒤타는 없는 거죠? 네, 뒤타는 그럼요. 없이. 이성원 PB가 약간 눈치를 보는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라는 상당히 생각. 뭐 네. 의견이니까. 근데 이성원 대리가 했던 표현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표현은 우리나라의 기업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미국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100%뭐 공감을 안 할 수 없는 포인트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이번 장세는 우리나라 시장이 더 주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네.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도 끝났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번 시장에 미국 시장이 언제쯤 돌아설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면 이 종목 하나가 언제 돌아설 것인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오라클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라클하고 팔란티어. 그러니까 오라클하고 팔란티어가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AI 버블이라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투자 대비의 숫자가 안 나온다는 의구심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라클이 다시 숫자를 돌리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시장이 재차 그 다음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오라클이 이번 시장에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빅테크 종목 뭐 시가총액 뭐 일정 수준 이상 종목 중에서는 근데 네. 오라클만 보더라도 한 40% 조정이 됐거든요. 네. 이번 장에서요. 네. 오라클이 AI 투자로 네. 인해서 주가에 청신호가 있은 지 얼마 못 가고 네. 크게 그때가 고점 네. 그리고 조정을 꽤 크게 받았는데 네. 이 오라클의 주가의 턴어라운드가 나올 때쯤 다시 한번 또 다른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오라클이 어라운드가 나온다는 거는 AI 버블이라는 의구심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라클의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오픈 AI가 또 많은 부분을 네.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오픈 AI가 사실 그 AI 버블이라는 단어의 중심에 있는 또 종목이잖아요. 네. 현재 뭐 급격하게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숫자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오픈 AI인데 오라클의 숫자가 돌아선다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한꺼번에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이 주가가 언제 돌아설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원 PB는 이 말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AI 버블의 중심에는 오픈 AI가 있다. 동의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사실 주말 내에 주말은 아니고 지난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한 이야기가 결국엔 AI 버블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는 오라클의 주가를 보면 된다라고 골드만삭스도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한번 장표 보시면은 그 AI 캐펙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과열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냐, 오라클도 이렇게 됐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봤을 때는 그 골드만삭스에서도 한 이야기가 하이퍼스케일러 간 상관관계가 80%에서 20%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간의 상관관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이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이 AI 인프라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종목별 분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밑에 왼쪽 그림 한번 보시면 2025년대 돼서 이제 빅테크들 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모두 다 이제 부채가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보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당 이제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S&P 500의 M7 기업 중에 이제 메타를 제외하고는 이제 보유 현금이랑 잉여현금 흐름 내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은 지금 이제 너무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DS가 높아지고 있고 시장에서 인식이 좋지 않고 AI 버블 우려까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오라클만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을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별을 해서 봐야 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클이 언제 이제 좋아지냐를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오라클이 아닌 다른 기업을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래요? 네. 뭐 김윤 소장이 표정이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라클이 뜨거운 감자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오라클의 턴어라운드가 의미 있다 하더라도 이성원 PB의 말은 국지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라클 자체랑 하이퍼스케일러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졌으니 네, 맞습니다. 달리 볼 필요도 네. 있는 것 네, 같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럼 궁금한 거. 어쨌든 여기에 가장 최전방에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먼저 이성원 PB한테 한번 여쭤보고 김정은 소장한테 여쭤볼게요.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도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좋다라고 보는지, 그랬을 때 최대 수혜주는 국장에서 역시 전자가 아닌 닉슨지 등등이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엔비디아는 3분기 실적 발표만 놓고 보더라도 뭐 하루짜리라는 얘기가 있지만 괜찮았어요. 근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너무 좋았죠. 아까 너무 좋았고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얼굴 처음 뵌 것 같아요. 자주 보세요. 네. 자주 봐야지. 서로 원래 내외합니까 거기? 아니요, 저희 네. 많이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네, 어색하네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채권 관련한 이슈가 되게 크게 우려가 됐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매출채권이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장표인데요. 엔비디아 실적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에서도 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너무 좋다라는 말을 했는데 엔비디아 매출 채권이 우려가 된 게 결국에는 매출 채권이 너무 늘어났다라는 건데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엔비디아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돈 갚으셔야 할 엔비디아의 고객님들이 누구일까요? 엔비디아의 뭐 밸류체인상에 있는 수많은 고객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알파벳, 메타, 테슬라 이런 회사들인데 M7. 이런 회사들이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를 봤을 때 네.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우려가 지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걱정은 연예인 걱정 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뭐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이냐,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매출 채권이 결국 담보의 성격으로서 안전하다라는 뷰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카운터파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한 배로 너무 묶여 있어서 한순간에 다 건전한 기업도 싸그리 크레딧 이슈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어쨌든 맞죠. 이성원 PB는 그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김영현 소장 요즘 관심 많아요. 닉스 전자 콜레이션이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졌는데 네. 그래도 뭐 대장주냐 주도주냐 얘기가 많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건실하다면 거기에 최대 수혜주는 HBM을 빈자한 SK하이닉스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지평을 열 거라고 기대하는 삼성전자입니까?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은 사실 점유율
완연하게 숫자로 확인되는 점유율을 보더라도 HBM4부터 4E까지는 하이닉스가 좀 완연하게 우위를 차지하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하이닉스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저번 주 조정장을 보면은 조정장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계속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또 강하게 또 매수를 또 해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포인트는 밸류에 대해서 약간 한 번 더 질문을 그냥 던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어쨌건 시장을 올해 상반기 또 10월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싸 보이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도 하이닉스만 비중을 좀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가 삼성전자를 좀 같이 좀 섞어 주려고 좀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네. 좀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진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방어력이 강할 거고 시장이 완연하게 턴하는 게 다시 눈에 띈다면 삼성 하이닉스가 다시 주도해 나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내가 막 판단하고 혼자서 대응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시장이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가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에 대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으면 함께 좀 비중을 섞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지금 하이닉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죠? 100만 닉스로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장편을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네. 준비해왔는데 우리나라나 미국장을 볼 때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의 대장주는 엔비디아, 중심에 있는 종목은 엔비디아.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엔비디아의 목표가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 현재까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제가 그냥 장편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장 조금 냉정하게 보는데 UBS 180불 목표가 가져가고 있고요. 루프 캐피탈 마켓이 350불이라는 아주 강한 전망을 주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온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네. 루프캐피탈이 원래 350불이었는데 이번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에버코어 IS에서 이제 목표가를 352달러로 가장 높게 책정을 네.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UBS는 근데 왜 그러지? 아직 애널리스트가 좀 부지런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슈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좀 늦은 것 같은데. 맞아요. UBS가 주기가. 좀 늦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낮게 보는 게 결국에 필립 시큐리티라는 작은 증권사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145불에서 185불로 상향을 하긴 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형 판매 제약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적 관점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UBS가 좀 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하이닉스는 어떻죠? 하이닉스 조금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가장 세게 보는 데는 SK증권에서 100만 원 목표가를 부르고 있고요. 왠지 SK하이닉스는 SK증권에서 높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예. 그리고 가장 조금 합리적으로 밸류를 예측하는 데가 저는 팔이 안으로 굽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증권. 네. 가장 합리적으로 밸류를 보는데.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살짝 언급을 드리면 SK증권에서 밸류를 하는 방식은 기존까지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밸류해왔던 EV, EBITDA를 버리고 이제는 전체 이익에 대해서 PER로 밸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기존에 있었던 사이클마다 왔었던 주기가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진입할 거다.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이 섹터, 메모리 반도체의 종목 자체에 대한 밸류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전에 했던 EV, EBITDA를 버리고 PER, 전체 이익,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와 HBM에서 나온 전체 이익 대비해서 PER 무려 11배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8배 주고 있나요? 네, 현재 8배 추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11배를 준다면 하이닉스가 100만 원, 네, 현재 100만 원 정도 주가가 좀 나오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이제 하나증권의 네. 김로코 수석 연구원 같은 경우는 밸류를 물론 HBM 부분에서 밸류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밸류하는 방식은 기존 방식에서 그렇게 세게 주고 있지 않아요. 더 강하게 막 의견을 주고 네. 있지는 않다라는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 메모리 가치는 일반 레거시 메모리의 가치는 327조 원. 기존에 하던 방식의 EV, EBITDA의 5.2배. 이게 평균 정도 줬던 5배 수준의 밸류이고
HBM의 가치를 255조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게 EV 에비타를 8.5배 정도 상회해서 준다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이 8.5배라는 게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평균 EV 에비타가 한 8배 정도 된대요. 그래서 네.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평균 밸류 정도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구조적인 메모리 반도체 변화, 시장의 변화를 조금 감하지 않고 기존에 줬던 밸류 방식 수준으로 이게 밸류 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밸류 준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합리적으로 밸류 줬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85만 원입니다. 내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한 77조 원 정도, 순이익 63조 원 정도를 내다보고 85만 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도주의 영향력이 꺾인 게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역시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의 키워드는 버블, 거기에 가장 근간에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있었는데 저희 하나증권의 김노커 위원이 전망한 거 보면 SK하이닉스의 HBM은 따로 밸류에이션 해야 되는데 그게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밸류에이션 정도를 주면 적합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TSMC보다는 좀 덜 줬죠. TSMC는 EV 네. 에비타가 10배가 훌쩍 넘으니까요. 네. 평균 밸류가 한 8배 되는데 평균 밸류 정도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온 자료를 제가 쭉 다 사실 봤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밸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아 맞다. 그리고 오늘 저 소장님한테 이거 여쭤봐야 돼요. 어떤 겁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인적 분할했잖아요. 근데 오늘 재상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아 이거는 샀어요. 비밀입니다. 아 오늘 재상장인가요? 예. 네. 아, 어때요? 오늘 드디어 한 달 거래 정지를 끝내고 오늘 재상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재상장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로직스의 가치가 한 30% 올라서 시작을 했고요. 그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따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한 당일날의 흐름은 저는 에피스는 빠지고 로직스는 올라갈 거라고 그때도 많이 네. 언급을 드렸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로직스에 대한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피스에 대한 수급적인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로직스를 좀 매수를 할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리뷰 그 분할 후에는 주주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저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네. 그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네. 그 기존 이제 분할 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에 그 비즈니스가 상이한 두 개의 비즈니스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위탁 생산을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을 생산하는 삼성 에피스 부분이 있었는데 그 두 개 기업이 이제 분할로 오늘 상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전망치를 했던 부분은 재상장을 할 때 두 개 기업이 각각 재평가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로직스에 대한 고객사들이 에피스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직스한테 수주를 줄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조금 예상보다 조금 덜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주가 안 들어오는 포인트가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분할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이해상충 문제가 좀 해소가 되면서 네. 로직스도 재평가되고 에피스 부분도 분할 상장이 되면서 단순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여기서 더 궁금한 거는 사실 로직스보다 에피스의 앞으로 주가 흐름이 더 궁금해요. 왜 더 궁금하냐면 사실 로직스 부분은 바이오 제조 공장입니다. 바이오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익 단위 계단식으로 성장을 할 때마다 같이 주가가 그거에 맞춰서 성장하는 구조로 지금까지 흐름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근데 네. 에피스에 대한 밸류를 할 때 정말 냉정하고 박하게 일반적인 바이오 시밀러 기업 정도 수준으로 밸류 해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신약 개발사로서의 밸류를 줄 것이냐 이게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삼성이 하는 신약 개발사가 단일 기업이 드디어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로 밸류를 해준다면 미국에 있는 빅파마 고밸류를 해주는 미국에 있는 빅파마 기업 정도 수준으로 밸류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굉장히
업사이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 에피스의 가치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네. 저번 방송에서 에피스의 가치를 한번 산정을 해볼 때 제가 한 15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15조라는 표현은 우리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업체인 셀트리온의 이익단 대비해서 에피스가 갖고 있는 이익단을 비율로 산정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러프하게 15조를 평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단순하게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 평가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틀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15조를 밸류했을 때 현재 주가 기준으로 주가가 한 60만 원 정도예요. 60만 원.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가가 좀 빠져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네. 예, 에피스가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시밀러만 본다 하더라도 50만 원이면 조금 싸다. 저렴하게 보이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삼성이라고 하는 대표 그룹이 신약 개발사로서의 변모하는 모습을 이 기업에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생겨서 밸류를 다시 해준다면 15조 네, 네.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일 수 있다. 예. 그 말씀은 현재 바이오시밀러의 밸류에이션을 적당하면 네. 지금 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오늘 하루 사이에 한 20% 포텐셜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네. 다만 글로벌 빅파마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주면 훨씬 더 위에가 열려 있다. 그런데 거기에 근간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신약사로서의 재평가가 있어야 된다. 예.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사실은 바이오 시밀러 약이 출시하기 전부터 바이오 시밀러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지가 다 예측이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원 의약품이 갖고 있는 매출이 이미 다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가 실제 출시했을 때 여기서 몇 퍼센트 시장을 가져올 수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 나오고 이익이 얼마 나오고가 사실 정확하지 않지만 러프하게 숫자가 예측이 되거든요. 복제니까요. 그런데 신약 개발사라는 거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밸류를 천차만별하게 주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 예를 들면 당뇨병 치료제 없는데 갑자기 당뇨병 치료제가 나와요. 그럼 대체 여기서 얼마나 숫자가 나올 거야? 네. 이게 아예 가늠이 안 되잖아요.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성장을 하긴 하는데 그 상단이 가늠이 잘 안 되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기업을 사실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피스에 대한 밸류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개발사로서의 만약 밸류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측했던 15조 밸류는 상당히 거품이 빠진 담백한 밸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더 업사이드를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시간이 좀 지나게 했는데 이거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물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할 상장이 뜨거운 이슈였죠. 네. 이렇게 긍정적인 뷰가 있죠. 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약가 인하 정책은 네. 또 이런 신약에 대해서 우려감을 제시하지는 않을까요? 약가 인하 정책이 신약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개발사들도 그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서 사실 좀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게 현 시점에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대부분의 매출은 바이오 시밀러에서 나오거든요. 사실 약가 인하 정책의 가장 큰 수혜는 바이오 시밀러가 복제하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인데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은 시밀러가 단단하게 숫자를 또 받쳐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신약 개발사로서의 부분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변화 새로운 걸 한다는 부분은 또 단순히 약가 인하 정책의 우려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국장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네. 갑자기 저 생각난 게 음. 요즘 트리도 많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아, 근데 엄청 좋아한다. 왜 크리스마스에 뭐 해요? 아 그냥 설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뭐 크리스마스 이제 한 달? 그러기도 하고 네. 산타랠리. 아, 야 주식쟁이 다 됐어 이제. 저 산타랠리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성원 PB에게 아, 네. 산타랠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편다성 아나운서가 원하는 것처럼 산타랠리가 올 수 있다라고 오. 생각을 아, 그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IBK 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제 강세장 해 12월 대부분 강한 산타랠리를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말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강세장 해에는 12월 대부분 강한 산타 랠리를 경험을 했다라는 건데 현재 지금 산타 랠리가 올 수 있는 강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12월 상승이 기준에 이제 IMF 이후로 10번의 강세장의 해가 있었는데 그중에 8번에서 이제 12월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산타 랠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 자체가 강세장 해에 다음 해를 낙관하는 경향성이 반영이 됐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흥미로운 거는 강세장 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해가 2번 있었는데 이때다 모두가 금융위기나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특수한 상황만 없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12월 산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게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인해서 AI 버블이 이제 조금 우려가 줄어드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채권에 대한 우려를 먼저 중요시하는 걸 봤을 때 결국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유동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유동성 관련해서는 이 결국에 12월에 FOMC에서 지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70%까지 올라가긴 했으나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지표를 볼 게 고용 지표인데 이 고용 지표가 10월에 아무래도 셧다운 때문에 12월 16일에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를 보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 의사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고용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연초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근데 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1차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연말에 국장이 더 잘 갈까요? 미장이 더 잘 갈까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타 랠리가 미장한테만 오느냐 아니면 국장한테도 네. 오느냐. 저는 이제 그 이성원 대리가 했던 표현 중에서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시감이란 단어가 생각나요. 네. 기시감. 기존에 있었던 상승장에서 10월, 11월에 조정장이 나타났을 때 12월에 산타 랠리를 우리가 더러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국장이 더 강할 것 같냐, 미장이 더 강할 것 같냐 여쭤보셨는데 저는 단연코 국장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지금 1,470원인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국장이 더 강할 것 같다는 포인트의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을 풀고 있는 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같아요. 같은데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이라는 증시 제도의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예, 앞두고 있고 증시 정책이 더하고 증시에 대한 정책이 모멘텀이 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없는 정책 모멘텀이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환율 부분 언급하셨잖아요. 네. 환율 부분 언급하셨는데 이전에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항상 시장이 좀 겁이 났었어요.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강력하게 매도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건데 저는 지금 제가 모시는 손님들한테는 과감히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환율 1,400원대에 적응을 하셔야 된다. 새로운 기준인 건가요? 새로운 기준으로 적응을 하셔야 된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고 경기를 부양할 때 엔화 약세를 용인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시켰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1%가 꺾이면서 뭔가의 또 다른 모멘텀이 분명 필요하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환율 약세를 일본처럼 용인하는 것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어쨌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가 곧 이제 환율에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고 그게 쉽게 줄어들지 않을 거란 포인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고환율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 내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 기간 산업이 되는 반도체, 수출주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압도적인 실적 퍼포먼스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 밀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기대감이 있다. 이 고환율 부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원화 환율만 놓고 보면 사실 위험 신호를 맞긴 하지만 네.
과거와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빅테크들 거기에 밸류체인 상에 있는 한국의 기업들의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이 이런 모든 우려를 밟고 딛고 일어설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여러분 댓글에서 호떡 얘기 계속 하고 호떡? 계신데 왜요? 호떡 말고 국장일지 미장일지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시간 많이 지났네. 거의 뭐 이거 여쭤봐야죠. 자 이성원 PD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다양한 업종에서 고점 대비 이번 조정에서 하락폭이 꽤 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때 무엇을 보면 연말 산타랠리까지 좋을까요? 제가 지금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요일 시장에서 이제 시가총액 3위가 된 기업이 바로 알파벳입니다. 근데 알파벳이 시가총액 3위가 됐다라고 해서 그냥 시가총액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겼네 이게 아니라 알파벳을 한번 좀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AI 캐펙스에서 모든 기업이 아닌 진짜로 이제 인프라, 모델 전력을 소화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존이랑 구글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존하고 구글.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알파벳에서 제미나이 3 발표한 거 혹시 써보셨나요? 이제 유료로 한 번 더 해보려고요. 업그레이드 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샘 알트먼도 인정을 했어요. 샘 알트먼이 인정해서 오픈 AI 이제 직원들에게 알파벳 좀 잘하던데 우리 조금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의 메일을 쓴 게 이제 화두가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뿐만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칩인 TPU를 사용을 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된 것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알파벳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 전에서는 이제 AI 했을 때 알파벳이 사용자는 굉장히 많지만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세계 유일 사용자가 20명 이상을 넘는 앱을 7개를 보유한 게 알파벳이에요. 근데 2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앱을 7개나 보유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도 제가 10월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AI 데이터 관련해서 이 AI 모델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데이터가 학습되고 정제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앱을 7개나 가진 알파벳의 데이터는 어떤 회사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 좋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VO3나 나노 바나나 같은 혁신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픈 AI의 연합보다는 구글을 조금 더 알파벳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장과 국장을 시작하고 다양한 이견들이 있었지만 결국 기승전 이성원 PB가 얘기하는 것은 구글. 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추천이 아니라 네.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눈여겨보고 종목들입니다. 계신. 그래서 네.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SDI처럼 낙수 효과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과 번외에 그 어떤 모멘텀이 내년에 대한 모멘텀이 높은 알테오젠과 하이브까지 해서 5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목표가를 제시하는 건 제가 제시한 목표가가 아니고 네. 현재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목표가를 그냥 적어봤습니다. 예, 적어봤는데 이번 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손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상대적으로 숫자가 현재 탄탄하게 나오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조정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오라클처럼 현재 AI 버블에 대해서 버블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 숫자가 잘 안 나오는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낙수 효과로 주목하자고 한 기업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삼성 SDI 같은 기업은 현재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좀 깊었는데 오히려 시장이 산타랠리라는 기대감이 있고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11월 만약 조정장이 진행됐을 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이 5가지 네. 방금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지난번에도 동일하게 갖고 왔던 예, 맞습니다. 종목 아니에요? 예. 지난번 사실 종목을 전혀 바꾸진 않았고요. 큰 네. 그림에서 이 5종목에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조정장이 제가 경험한 시장은 조정장이 나타났을 때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라면 함부로 종목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실수가 되는 경험을 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을 주목해왔던 종목들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네. 종목을 바꾸지 않고 네. 시장에 대응해 보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성원 PB께 이거는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파트너 바꿔드릴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요? 네. 뭐 그래도 소장님이랑 같이 나와서 되게 든든했습니다. 네. 김영우 소장 어떠셨어요? 저는 이날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어떤 뭔가 케미가 있을까. 네. 사실 저희 뭐 매일매일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우리 센터 내에서 주고받고 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또 나와서 하니까 감회가 아주 새롭네요. 네. 네, 다음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저희 정자동에 있습니다. 정자동.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을 동시에 보려면 정자동에 있는 하나증권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네. 네. 아닙니다. 네. 두 분 네. 엄청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지만 네. 미장대 국장 누가 승리할지는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성원 PB와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 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태우 PB와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유태호 PB입니다. 네, 유태우 PB 오늘 시장 코스피는 잘 가고 있네요. 네,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고요. 상승은 어쨌든 기관들이 좀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기관들 매수세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3,900선을 계속 못 뚫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방금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3,900 뚫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 좀 살펴보자면 외국인들이 오늘 1조 넘게 자금 유입이 있으면서 좀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한 1,9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같이 살펴보자면 코스피가 1.5% 상승하는 것에 대비해서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 상태로 거래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포 탐욕 시그널 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네. 공포 탐욕 시그널 만드신 분이 출연하셔서 김현민 과장.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보시면 좋은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혹시 공포 탐욕 시그널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영상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가요? 네. 네, 제가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공포 탐욕 지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코스피
가 관망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지난주에는 탐욕 64점으로 보여졌었는데 이게 관망 54점까지 하락을 했고요. 하락 원인은 당연히 좀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종목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관망 지수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사실 미중 갈등 심화되면서 2차 전지가 한번 크게 올랐을 때는 매우 탐욕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다시 관망까지 내려와 있다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현대차랑 이제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하락해 있고요. 이거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좀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와중에 지금 로봇주가 최근에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로봇주 점수가 아직 관망에 머물러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공포 탐욕 지수로 봤을 때는 관망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다시 탐욕이나 매우 탐욕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단계에서 공포 탐욕 지수를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전장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뉴스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뉴스들 좀 살펴보자면요. 제가 시장 뉴스들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중일 갈등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에 중일 갈등이 좀 고조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타임라인을 좀 살펴보자면 10월 21일 날 일본 총리가 취임한 다음에 이제 11월 7일에 대만 유사시 존립 위기 사태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중국이 일본을 좀 어떤 조치를 가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통보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22일에는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거부하겠다고 표현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G20에서 이제 중국 리창과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제 만나지 않으면서 또 한 번 중일 갈등이 좀 고조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로는 지금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미국 쪽 금리 인하 관련된 문제인데요. 뉴욕 연은 총재가 가까운 시일 내 금리 추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발언을 하면서 좀 시장 반등을 좀 이끄는 모습입니다. 이제 향후 금리 방향을 두고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서 이 뉴욕 연은 총재가 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으면서 좀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좀 더 보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69.8%로 크게 상승하면서 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뉴욕 총재는 투표권이 항상 있거든요. 네. 11개 지역은 이제 4개가 돌아가면서 하는 반면에 뉴욕은 항상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또 발언권도 세고, 그리고 FOMC 부위원장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 발언은 사실 FOMC 2인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주의 깊게 시장에서 다른 발언들에 대비해서 좀 주의 깊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 관련돼서 중국 수출 제한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백악관이 고성능 AI 칩인 H200의 중국 수출 검토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좀 반도체 업종에 좀 훈풍이 불어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진이 최근 며칠 동안 H200 칩의 중국 수출 허가 여부를 놓고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젠슨 황은 사실 그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이 엔비디아의 칩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오히려 이제 중국의 국산화를 초래하면서 중국의 기술력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면 좀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일령 덕분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나 어떤 업종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종목들을 조금 몇 개 가져왔는데요. 사실 관광 업종이나 의류 업종에 좀 좋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중국인 인바운드 관련돼서 최근에 좀 각광을 많이 받았던 롯데 관광개발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백화점 매출이 중국인 관광객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 덕분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류 업종들도 당연히 백화점 매출의 40% 이상이 의류이기 때문에 의류 업종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연초부터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했다 올랐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엔터주인데요. 그 엔터주들도 지금 한 일령이 터지면서 당연히 이제 한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 업종, 뭐 하이브를 위시한 뭐 JYP 등등 한번 쭉 볼까요? 차트는 어떻게 나오죠? 네,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면요. 하이브가 현재 그 에이펙 시즌에 이제 3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9만 원 선까지 하락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말고 또 엔터 업종 중에 차선호주로 꼽히는 JYP는 그때 이후에 좀 많이 하락을 해서 현재 6만 5천 원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한령 기대감을 같이 동반을 한다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하이브랑 JYP랑은 완전히 방향의 향방이 다른데, 주가의 향방이, 그게 뭐 IP의 컴백과 영향이 있나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BTS의 글로벌 공연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뉴진스가 다시 네.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JYP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뉴스라기보다는 어쨌든 박진영 문화교류위원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박진영 대표가 같이 이제 중국이라던가 이런 정부의 순방에 같이 함께 하면서 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좀 동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5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좀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지수별로, 업종별로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증권주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최근에 저번 주에 이제 7%, 6%씩 업종 단계로 하락을 하면서 좀 많은 손실을 안겨줬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많이 하락한 이후에 지금 반등을 네. 잡고 있는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 좀 분할 매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에 보시면 소비재가 좀 흐름이 괜찮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비재로 이제 식품주라던가 아니면 화장품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에서 여기 영업무역과 강원랜드 살펴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더불어서 외국인 관광객 측면을 살펴보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이오가 네. 좀 최근에 흐름이 좋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네. 텐데요. 지금 헬스케어 업 보시면은 사실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비만 치료제나 뭐 ADC 이런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바이오 전반적으로는 크게 상승을 못했구나, 이런 점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개별 기업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가 좋아 보이는 거라면, 오히려 그 지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바이오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좋았던 ABL 바이오라던가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딱 월요일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많이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약보 합세이거든요. 코스닥 업체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사실 코스닥이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락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원래 그 코스피 말고 코스닥을 봐야 한다고 말했던 논리가 이제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코스피는 35% 정도 되고 코스닥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바이오로 흐름이 모이고 있으니 바이오 종목들이 또 코스닥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코스닥 쪽에서 좀 올라올 거라는 논리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오를 때 가장 큰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형주는 보통 코스피에 많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코스피에 많이 포진을 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올 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위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동반 상승을 할 때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갭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뭐 지금 변동성이 꽤 크니까요. 방금 이 시간에 보니까 또 양전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뭐 경제 이벤트들 아니면 주요 이슈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전체 종목들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오늘 23% 마이너스. 이것도 장 시작할 때 마이너스 50%로 시작을 했거든요. 122만 원이었던 주가가 61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게 다시 지금 마이너스 23% 겹치면서 4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할을 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시밀러 만들면서 좀 R&D 쪽으로 비용이 많이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매도가 나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반대급부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좀 둘이 움직임이 반대로 벌어지는 거를 다들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네. 그렇게 마이너스 50% 플러스 50%로 시작된 와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각보다 올라주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좀 향방을 어디로 갈지 향방을 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월 25일 내일이죠. 인도의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이 방한을 합니다. 방한을 해서 삼성전자의 수원 사업장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이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친분도 좀 두텁기 때문에 둘의 협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올 때 또 금리나 향방에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10월 PCE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일본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일본의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기대를 해오고 있는 와중에 금리 인상 시기가 계속 밀리면서 좀 금리 불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CPI도 어떻게 발표될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랐는데 전 지금 단계에서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아니면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느냐가 좀 시장에 크게 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 텐데 전 그래도 이번에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올려줬으니 바이오 쪽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될지 안 될지 두고 보자로 오늘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금리 인하 될지 안 될지 지켜보자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태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치킨 이벤트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고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매주 금요일 추첨을 통해서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이니까 제가 한번 오랜만에 변다송 아나운서께 여쭤보겠습니다. 아, 오늘 이번 주 어려운데요. 어렵지. 근데 이번 주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지난주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나을 네. 것 같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긴 터널 속에 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 터널은 지나고 있는 네.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신바람 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